네, 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프간이 왜 미국에서 철수했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휴일이라서 편집자도 없고, 그냥 NG 안 내고 그냥 원스톱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트로를 얘기하자면은,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했었던 게 2001년이에요. 그때 9월 11일에 알카에다가 쌍둥이 빌딩 테러를 했었어요. 그럼 알카에다랑 탈레반이 대체 무슨 이유냐라고 했을 때, 그 알카에다를 이제 암살하러 가는데 탈레반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탈레반한테 내 나라에 내놓지 않으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된 거죠. 어쨌든 2011년에 빈라덴을 사살하면서 목적을 완수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컸던 전쟁이었냐면 한때는 미군이 10만 명이 투입되던 전쟁이었었죠. 어쨌든 빈라덴 사살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축소를 하고 있었고 철수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오바마 때부터 철수하자고 이제 계획이 나와서 이제 트럼프 때도 결국 철수를 합의를 보고 진행을 했고 마지막 결정을 바이든이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이든이 결정 내린 거는 올해 4월에 9월 11일까지 미군 철수를 명령 내렸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앞당겼다라 보면 돼요. 그런 이유도 뭐였냐면 바이든 말을 빌리자면 20년 동안 우리가 1조 달러를 쏟아부었다. 1150조 원 이상을 쏟아붓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만 명의 정부군을 훈련시켰고 장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아프간은 아프간이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철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신기한 거는 탈리반이 마치 준비를 했다는 듯이 아프간 접수를 굉장히 신속하게 이룹니다. 당시에 이제 탈레반 부대는 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고 정부군은 30만 명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빠져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탈레반한테 접수당한 거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게 문제가 많았어요. 정부군 같은 경우는 주로 군벌들이 병력을 장악한 상태였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은 거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 군벌들 위주의 친미 정부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했겠죠. 그래서 서류상으로 병력들을 등록을 시켰는데 실제로 병력이 없어요. 뉴스를 봤더니 실제 병력은 5만 명도 안 됐다더라. 그러니까 탈레반은 6만 명이라 했지만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시리아 쪽에서 밀린다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급진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이 탈레반이 종교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죽이고 없앤다 하더라도 탈레반은 종교이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할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늘었었고 부정부패한 아프간을 보면서 국민들조차도 탈레반으로 오히려 더 많이 동조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탈레반이 작전을 개시하자마자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하는 군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군수품을 그대로 헌납하고요. 미국에 있었던 바그람 공군기지도 굉장히 튼튼한 요새인데 거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급하게 철수를 해버려요. 전력만 꺼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미국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수하자마자 탈레반군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설마 여기로 오겠어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망가니까 바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미군이 보유했던 식량이라던가 현대식 무기가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통째로 넘어가요. 실질적으로 2달도 안 돼가지고는 수도 카불까지 접수를 하고 대통령은 도망갔고 지금 정부군이라던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를 알면서 미국이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극단적 이슬람주의인 탈레반이 아프간이 장악할 것을 알면서 미국은 왜 철수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제가 정치적인 관점 조금 빼고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아프간에서 이미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빈라덴 달성을 했고 이제 발을 빼고 싶었는데 언제 빼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다. 바이든 말로는 1조 달러 이상이라고 하지만 왓슨 연구소에서는 2조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우리 돈으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 한 3천조 정도 가까이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력을 많이 소모시켰다. 빨리 빼야 된다. 이런 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라크도 철수했었죠. 그래서 아프간 철수, 이거 오바마 시절에 계획이 다 나왔었고 트럼프도 이걸 추진을 했고 바이든도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아프간 군대 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 동의를 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든이 조금 급하게 철수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트럼프가 놀리죠. 야, 그렇게 바로 철수하면 안 되고 들어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하다 나와야지. 바로 철수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었어요,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안을 했었죠. 우리가 너무 비용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거기서 5일이라도 가져오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충당을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안 가져옵니다. 아프간 북부에 원유랑 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구리도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고 요새 2차 전지로 핫한 리튬도 많이 있는 등 여기에 지하자원으로 풍부한 지역이에요. 근데 뭐 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반군의 위협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어차피 그 시설 지어봤자 툭하면 파괴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내륙 도시라서 어디로 가져 나올 거냐라는 거죠. 파키스탄 아니면은 이란으로 뺏어 나와야 되는데 이란이 동조하겠니? 파키스탄이 동조하겠니? 라고 하면서 못 빼낸다 이거죠. 그냥 결국은 그냥 아쉬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점. 그래서 군대를 머물게 하긴 했었는데 그럼 군대를 머물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지리상 이점은 있어요.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다시피 위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이고 카자흐스탄,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는 이란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뭐 아래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군 부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엄청난 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가 맞습니다. 이거를 왜 뺐을까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프간 정부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전형적인 레퍼토리라고 봐야 되는데 정권을 잡고 나면은 그동안 돈 빼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빼먹을까? 보통은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여러 나라들 원조를 해주잖아요. 그거 빼먹기 정신이 없는 상태다. 뭐 아프리카도 그런 문제로 많이 있죠. 이제 미국의 지원으로 이제 부정축제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미국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내가 돈을 지원해주고 뭐 군사를 지원해줘봤자 싸울 의지도 없고 돈도 막 다 새는 것 같고 이건 노답이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밑 빠진 독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하죠. 나 이제 진짜 갈 거니까 아프간이 아프간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하면서 나와버립니다. 작년 2월 도하에서 트럼프도 탈레반이랑 합의를 했었고 대신에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너희 알카에다랑 교류하는 거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알카에다랑 교류 중단을 목적으로 미군 철수를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탈레반한테 그냥 그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런 거죠. 아프간을 넘기는 조건으로 어떤 이런 테러나 이런 쪽에 손 떼는 걸로 약속하고 나온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넘긴 거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탈레반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급진 이슬람 세력이다 보니까 굉장한 그 규제, 강력한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제도 이런 걸 유지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탈레반이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탈레반 2.0 아니냐. 외교수를 보면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 좀 이상한데 그동안 탈레반이 아닌데? 라 싶어요.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 같은 경우는 파슈툰족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프간, 파키스탄에서 거주하는데 6천만 명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죠. 아프간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종족이고, 자, 그 어떤 뜻이냐면은 학생이랑 성직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슬람 신앙으로 결속된 조직이다 보면 되겠죠. 1980년대에 이 소련이 아프간을 점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자헤딘 투쟁을 했었어요. 거기에 참가했던 마드라사 출신들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몸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거기에 이제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무력단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탈레반인데 지금 적이 없이 다 화친을 맺어나가면서 세를 불리는 게 이거는 그냥 아프간을 얻기 위한 화전양면 전술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배 철학의 변화가 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은 변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이겁니다. 수니파의 수장으로 지금 사우디인데 사우디 정부는 직접적으로 탈레반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우디의 일부 가문이 지원하고 있는 거를 눈 감아주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철수하고 나면은 사우디가 이 탈레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수니파 대장이니까 수니파 너가 관리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기 때문에 탈레반은 수니파고 서로 사이가 이제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몇 가지 그 문서들, 공식 문서들을 봤을 때
탈레반은 파키스탄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근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 이란 입장에서는 탈레반과의 종교적으로는 안 맞지만 미국을 상대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이 동지였다라는 거죠. 적의 적은 동지였기 때문에 이란과 어느 정도의 무기 교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다만 탈레반이 이제 세력을 불리고 나면은 조금 다시 이란과 친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최근 관계는 좀 애매해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결국 파키스탄도 지금 중국과 굉장히 친한 상태고 아무래도 파슈툰족이 또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가 신장 위구르랑 접경 지역이에요. 신장 위구르가 알다시피 이슬람이고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이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 얘기고 제 생각엔 당장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봐요. 왜? 탈레반은 지금 권력 공고화가 최우선이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중국은 굉장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투자 유치를 요청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딜이죠, 딜. 너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나도 신장에다가 관여 안 할게. 일종의 암묵적 룰을 정한 겁니다. 뭐 언제 깨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친중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탈레반은 정권 차지를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랑 나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근데 이제 충분히 고픈 배를 채우고 나면은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탈레반을 지원할 거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사실이겠죠. 이미 이전부터 아프간 투자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프간 쪽 그 인재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무료로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카불까지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라는 계획도 있었었고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거고요. 여러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1대1로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싸 가오리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탈레반도 당장은 중국 자본 유치로 이제 권력을 공고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도 경계는 하지만 이 신장 위구르 간섭을 막기 위해서 아프간에다가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아프간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고 중국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프간에다가 군대를 배치해서 우리가 약간 평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관심이 지대하다 볼 수 있고요. 아프간을 원래 제국의 무덤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전에 소련이 한번 지배를 하다가 소련이 거의 멸망했었죠. 10년 지나서. 미국도 20년 동안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반군에 못 이겨서 지금 나온 형태가 된 거고요. 이제 중국이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된 건데 아프간 지역 자체가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 하더라도 완벽한 장악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산악 지역이어가지고 이 반군들이 숨어 있으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산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숨어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은 완전하게 장악이 어렵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숨겨줍니다. 주민과 이 게릴라군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군인이고 누가 주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군사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중국도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아마 군사력으로 지배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돈과 어떤 정치 매수로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근데 탈레반은 종교 기반의 조직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유는 하나 마약이 있는데 아프간이 원래 세계 최대 아편이 나오는 곳이에요. 유럽 마약의 공급처. 이제 미국 마약은 멕시코가 공급하고 유럽 마약은 아프간이 공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미국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지금 유통이 4배가 더 늘었어요. 탈레반도 이걸 판매해가지고 지금 군자금을 많이 모았고 정부 군인 군벌들도 지금 이걸 재배해서 돈을 많이 만졌습니다. 아무래도 엄격한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 이 생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죠. 한번 이거에 손을 대서 돈을 만진 집단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탈레반 쪽이 이걸 재배하고 정제하고 유통하는 공급 체인을 다 구축한 상태고 그 부정부패한 군벌들도 이 유통을 위해서 탈레반이랑 협력했던 것들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로 카불로 진격할 때 항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부재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은 시리아에서 힘을 잃은 급진 이슬람 세력이 이제 아프간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프간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 성향상 주변국에 영향을 주는데 그 아프간 위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럼 여기들은 그냥 잘 어느 정도 잘 컨트롤이 나름 되고 있었던 곳인데 갑자기 여기에 뭐 이제 아랍의 봄 같은 게 탄생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내려가고 싶은 남하 정책이 항상 꿈꾸는데 여기에 중국이 와서 막 군대를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은 남하 정책의 불편함이 초래하게 생기겠죠. 이런 점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인도의 적인 파키스탄의 우호 세력인 탈레반이니까 한마디로 탈레반이 아프간 차지하면 파키스탄의 힘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도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이 하나의 경제 벨트가 될 겁니다. 협력 벨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 큰 벨트를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인도가 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면은 파키스탄을 앞뒤로 협공이 가능한데 이제 인도 혼자서 그 덩어리들을 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혼자서.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인도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GDP 5위인 국가에다가 항공모함까지 보유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군사 대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미국이 있으면 이런 부담 없이 경제 성장만 집중하면 되는데 좀 경제 조금 컸다고 미국이 역할을 주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지금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결국 뭐였냐면 본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면서 사우디랑 인도한테 일종의 부담을 쥐어준 거죠. 종교적인 영향력으로는 사우디가 맡은 거고 군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도가 맡아라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역할을.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두 나라 다 미국 때문에 이익을 본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도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안 하고 싶다 해도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신에 미국은 뭘 하겠다? 그 대가로 이 두 나라의 이권을 보호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유가의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 베트남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못 견디니까 철군을 했어요. 그때 재정 적자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베트남은 공산 정권이 생겼죠. 그리고 미국은 어떤 후유증이 왔느냐? 한때 세계 1위 금 보유국이었었는데 보유했던 금을 거의 다 소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져오셔도요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본이 이제 해체를 선언한 거예요. 브레튼 우주체제가 붕괴돼 버린 겁니다. 이를 선언했던 게 이제 1971년이었는데 닉슨 쇼크라고 하죠.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금이 화폐의 중심이었는데 금을 화폐라는 데서 우리를 지금 졸업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달러만 가지고 유통하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신뢰감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쇼크가 먹은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베트남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었고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고 있고 미국도 재정에서 부채 한도를 다 채워가지고 지금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요. 달러에 대한 위상은 약해져 가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 예정된 아프간 철수를 좀 더 앞당기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일 것이다. 바이든이 좀 서둘렀던 이유도 지금 미국도 지금 돈이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일 쇼크 유발 목적이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1973년에 닉슨 쇼크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년 뒤에 바로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의도한 거다. 뭐 약간 중동의 패권을 살짝 조작을 해서 이렇게 좀 싸움이 날 수밖에 없게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게 살짝 배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와서 유가가 순식간에 4배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3차 중동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는데 중동이 이겼죠.
그때부터 이제 중동의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유가를 우리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매달 5%씩 감산한다 막 이러면서 유가를 막 올려버렸어요. 뭐 이제 돈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 돈을 만지고 나면 싸웁니다. 배불러야 싸워요. 내부는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대립이 격화됐었고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란에서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1979년에 이란 혁명, 팔레비 왕조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이 혁명으로 인해서 파업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막 석유 생산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이라크와의 전쟁까지 해버려요. 그러면서 유가가 안 그래도 올랐는데 더 올라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게 2차 오일 쇼크였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요. 물가가 오르고 실업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도 연준 금리를 확 올려버리죠. 그 유동성을 빨리 회수해버리기 위해서 금리를 21%로 급격히 인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흥국들이 죽어나가죠. 미국 금리가 21%면 다른 나라들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흥국 부채가 폭발해버려요. 그 이자가 갑자기 사채 이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들 경제가 휘청하게 됐고 나중에 보면은 뭐 개발도상국들 외환위기가 많이 벌어졌는데 1980년도에 다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때는 뭐 나중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냐면 소련 붕괴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채를 통해서 당시 발전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동유럽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소련도 막 그 당시 때 막 여러 군데랑 전쟁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자본을 소모시키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심각했으니까 동유럽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소련도 결국은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로 붕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급진 이슬람 세력이 아프간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지배력이 약한 중동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나 뭐 이란 같이 좀 그런 강력한 데 말고 조금 애매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한번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영향을 받아서 물결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아랍의 봄 같이 그렇게 되면은 유가 쇼크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프간에서 철군한 미국의 전략은 유가를 한번 건드리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유가 쇼크가 오면 어떤 나라들이 피해를 보느냐? 석유 소비가 큰 나라, 그럼 뭐 미국이랑 뭐 아시아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미국이랑 뭐 아시아라던가 개발도상국이라던가 신흥국들이 있을 겁니다. 무역 중심의 국가들,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당되겠지만 GDP가 높은 나라들이 거기에 더 많이 해당이 되겠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 근데 그 미국도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피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미국은 과거와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셰일 오일이 나와요. 그래서 석유가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석유 생산량만으로는 뭐 중동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유가 쇼크가 터졌을 때 석유 수출 금수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금수령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내려버리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이 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뭐다? 중국이라는 거죠. 일종으로 뭐냐면 우리 그 군부대는 산악지대 위로 다 올려놓은 다음에 댐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지대에 있었던 그 부대들은 다 수장당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돈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석유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는 이익을 보냐 안 보냐? 이익 보죠. 그런 식으로 이익 보는 나라들은 뭐 예, 이익을 볼 거고 아까 같이 아시아의 약간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런 말을 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핵심 산업들은 다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 뭐 지원금 해줄 테니까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자국 어떤 핵심 산업 무역 보호주의가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장에 터질 문제들은 아니겠지만 몇 년 뒤에는 이게 분명히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대목이에요. 뭐 당장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주식쟁이가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주식쟁이만의 해석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리 위치상 미국은 이제 아프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중국에게 넘겼어요. 중국은 이 전략이 달콤한 유혹이라는 걸 알지만 이란,
파키스탄, 아프간, 중국으로 이어지는 거대 블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패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독이 든 성배인데 받을 수밖에 없는 성배가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앞으로 장기간 많은 돈을 소모시킬 수밖에 없다. 왜? 뭐 당연히 지금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탈레반 같은 경우를 컨트롤해야 되는 사우디는 부담감이 생겼지만 여기를 컨트롤 못하면 미국한테 책을 잡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중동의 맹주로서의 역할이 늘어나니까 에헴 되겠죠. 하지만 이 아프간을 컨트롤 못할 때마다 사우디는 미국에게 협상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핵심 전략과 연관된 기업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국으로 넘겨라. 뭐 인텔이 니네 글로벌 파운드리 산다라고 하면 넘겨라. 뭐 이런 어떤 협상력에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미국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있죠. 중국에 이거 기업 넘기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사우디도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김이 세질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프간 파키스탄의 문제가 일으켜졌을 때 군사적으로 전면에서 맞서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도마저 중국 쪽으로 이제 붙게 되면은 미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지켜낼 거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한동안 인도의 경제 성장을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로 봤을 때 이번 수혜주는 인도의 주식들, 뭐 인도 ETF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는 IRP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미국 ADR로 들어간 것도 몇 개 없고, 영국에 있는 것도 DRC로 가 있는 것도 몇 개 없기 때문에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인도 ETF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퇴직연금으로 인도 ETF를 그냥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급받을 거. 그래서 한 10년, 20년 보면은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주식쟁이의 생각이니까. 아무튼 뭐 말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지났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좀 항상 줄이려고 하는데 줄여지지는 않네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